제7장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솔에 대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면역체계 혈관 긴장도를 조절하고 혈당 조절을 돕는다. 비록 코르티솔은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을 받지만 정상적인 에너지 생산과 강한 면역체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코르티솔이 필요하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은 초기에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부신 피로가 발생한다. 이 앞 챕터에서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부신 피로는 종종 실험실 테스트에서 부신의 여러 호르몬들과 코르티솔의 고갈이 확인된다. 부신 피로로 여러 호르몬들과 코르티솔의 고갈이 발생을 하네요. 코르티솔의 고갈은 만성 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통,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이 결핍은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만성 질환 상태의 많은 환자들에게서 코르티솔 수치가 나빠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성 질환과 코르티솔은 관계가 깊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외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부신에서 생산하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DHEA,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레그네롤론, 모두 근육을 자극하고 성욕을 정진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신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다. 부신 피로에서 이러한 호르몬 수치는 매우 낮다. 부신 피로가 발생하면 매우 낮다. 부신 피로가 생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염식이 이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전 챕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의 보충은 부신 피로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두드러진 이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호르몬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본인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전 챕터에서 나왔지만 또 알도스테론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부신의 호르몬. 알도스테론은 신체의 미네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으로 불린다. 알도스테론은 신체의 나트륨과 칼륨의 양을 직접 조절한다.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 0.9%의 소금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트륨은 주로 신체의 세포 내액에 집중되고 칼륨은 세포 내액에 발견된다. 이게 조금 오타가 있네요. 나트륨은 주로 신체의 세포 외액에 많습니다. 칼륨은 세포 내액에서 발견된다. 나트륨 수치는 신체의 수백 가지 기능을 위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체내에 나트륨 결핍이 있을 때 부신은 알도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감소한 수치에 반응한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그 양을 증가시키고 항상성을 회복시킨다. 알도스테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에 많이 살펴봤습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한다. 부신은 어떻게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가? 이전에 저희가 RAAS 시스템에서 공부하면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부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건강은 유지될 수 없다. 고혈압은 뇌졸중과 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섬유 근육통과 같은 피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발견된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환자들의 기립성 혈압을 자주 확인한다. 이 부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워 있을 때 혈압을 확인한 다음 서 있을 때 혈압을 확인하는 것을 기립성 혈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서 있을 때 10 정도 증가한다. 10 이상 증가한다. 혈압의 증가는 신체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 누웠다가 일어서면 어떤 신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준비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웠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되는 혈압을 기립성 혈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신피로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서 있는 자세로 전환했는데도 혈압이 떨어진다면, 기립성 혈압이 떨어진다면 부신이 올바르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이다. 우리나라 병원은 이런 측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신체의 구석구석 적절한 혈류를 보내기 위해 상승된 혈압이 필요하다. 활동이 증가했는데 혈압이 감소할 때 그것은 기립형 저혈압이라고 불린다. 기립형 저혈압은 만성피로 증후군, 섬유 근육통, 자가 면역질환에 매우 흔하다. 끊임없는 피로, 현기증,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더 나쁜 느낌은 내가 이런 상태의 환자들로부터 듣는 가장 흔한 불평이다. 그래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부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질환 그리고 불편한 느낌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신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적절한 혈압이 없다면 삶은 불가능하다. 고혈압과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정한 혈압이 있어야 되는데, 병으로 발전된 것은 고혈압이지만 일정하게 혈압을 우리 인체가 높이고 낮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인체의 자동 조절 기능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그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혈압이 필요합니다. 만약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출혈이 있을 때 혈압이 너무 낮게 떨어지면 신체의 기관들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우리 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부신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부신이 혈압이 낮을 때는 높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몸의 혈압이 너무 낮다고 감지하면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한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이 더 많은 나트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소변 속에 있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알도스테론의 역할이라고 이전 챕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삼투압에 의해 세포 내액이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나트륨이 흐르는 곳에 물이 흐르죠. 그래서 나트륨과 물이 같이 있으면 혈액의 유입량이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혈압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높아지는 혈압이 이렇게 어떤 소금과 물의 흐름으로 해서 높아지는 혈압이 고혈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체가 운동하기 이전의 상태 또는 긴장 상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소금 부족한 상태 이때에도 역시 나트륨을 신장에 다시 끌어들여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적절하게 유지하고 또 운동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수준으로 또 높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조절과 어떤 견제, 균형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RAAS 할 때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오텐신 2가 부신의 명령을 전달하게 해서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시키고 알도스테론은 신장의 특정 세포에 명령을 전달해서 소금을 다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흐르게 되고 이런 혈압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하나 있지만 또 뇌하수체에서 이런 ACT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부신에다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알도스테론의 수치를 높이는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이 부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저염식은 실제로 체내의 나트륨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부신은 부적절한 염분 섭취를 감지하고 신체가 식단에서 더 많은 소금을 흡수하도록 돕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대로 알도스테론은 신체가 나트륨 흡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나트륨 수치는 혈청에서 엄격한 범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충분한 나트륨이 섭취되지 않는다면 알도스테론의 수치는 신체가 더 많은 나트륨을 보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물이 세포 내에게서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기전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당뇨로 발전할 수 있다. 저염식이 이런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면 세포들의 탈수 증상이 생기고 에너지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이것은 만성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성질환,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만성질환은 이런 식으로 초래될 수 있다. 알도스테론은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를 떨어뜨린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부족한 정제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세포들은 탈수증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칼륨과 같은 기초적인 미네랄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세포들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피로가 쌓일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은 암과 다른 만성질환의 대상이 된다. 설명을 보탤 것도 없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한 만성질환의 초래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또 보겠습니다. 벤은 5년 전에 독감에 걸렸다. 나는 건강이 좋았는데 어느 날 독감에 걸렸습니다. 며칠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나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끼고 뇌는 허리망텅하며 운동도 할 수 없고 운동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변호사로서 나는 컨디션을 다시 되찾아야 했습니다. 벤은 독감에 걸린 지 6개월 후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했다. 의사는 진단을 할 수는 있지만 치료 계획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만성 피로증후군 치료법은 없다고 그에 말했다. 진단은 만성 피로증후군을 했는데 의사는 치료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때 나는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박사입니다. 벤을 만났을 때 건조한 피부, 건조한 혀, 주름진 손톱 등 탈수증 등의 많은 임상적 증상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립성, 여기 기립성 저혈압 측정해놓은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는데, 이는 부신이 최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기립성 저혈압을 살펴보니까 일어섰는데도 혈압이 높아지는 증상이 없고, 이것은 부신이 최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벤에게 천일염을 찻숟가락으로 반 정도 분량을 하루 2번 권장했다. 그리고 2리터 순수한 물을 마실 것을 권장했다. 2주 후에 경과를 진단하기 위해 불렀는데 그는 벌써 많이 나아지고 있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과 소금을 마신 후 3일 만에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나는 일과를 마치고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물과 소금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고 벤이 말했다. 벤은 진단에 근거하여 비타민, 미네랄 및 천연 호르몬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받았다. 이전에 그 설명을 드린 홀리스틱 세라피죠.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벤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물과 소금 그리고 호르몬 치료가 5개월 만에 벤을 치료했습니다. 이전에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챕터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에 녹여서 하루 석잔에서 5잔, 석잔에 5잔이면 한 잔을 200ml로 보면 약 600ml에서 1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금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2리터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또 동양인 서양인 또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맹물을 하루에 2리터 먹는 것은 그건 곧 머지않아 사망할 수도 있는 그릇된 요법입니다. 소금물이라면 또 모를까, 맹물을 매일 2리터 3리터 먹는다, 곧 쓰러져 죽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주로 모든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리터 또는 2리터를 먹어도 괜찮지만, 1리터 또는 2리터를 마셔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1리터 이상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00에서 1리터 정도는 이때 반드시 소금을 넣은 물, 그렇다고 뭐 생수를 마시지 말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소금물은 물의 양이 증가하면 소금의 그 섭취량도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물을 먹는, 하루에 소금물을 먹는 양은 석잔에서 5잔 정도로 일단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중에 여러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제염과 부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된 소금의 섭취는 부신에 문제를 일으킨다. 소금을 먹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네요.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은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를 초래한다. 미네랄이 없으니까. 정제된 소금은 다량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 부족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다량의 나트륨을 지닌 정제염은 나트륨과 다른 미네랄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최종 결과는 부신피로이다. 소금을 먹는데도 부신피로가 발생을 하네요. 저염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혈압을 낮추는 그 어떤 효과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소금에 대한 질의 구분 없이 무조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저염식이 권장되어 왔다. 미국 식이 표준은 미네랄을 낮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 결핍을 초래할 것이다. 미네랄 수치가 떨어지고
나트륨과 미네랄 균형이 악화되면 혈압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은 다량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 100g의 소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무게로 따지보면 나트륨은 약 38g이 들어있습니다. 이전에 미네랄 편에서 공부를 했는데 59g, 염소는 59g, 나트륨은 38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3%는 미네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서 정제된 소금은 왜 다량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소금은 이 정도의 수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제된 소금은 다량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까요? 정제된 소금에는 어떤 첨가물들이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G나 또 페로시아나나트륨 같은 것들이 첨가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해서 나트륨 화합물입니다. 이게 요것도 나트륨 화합물이고, 페로시아나이드라는 것도 나트륨 화합물이고, 요 MSG라는 것도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에 붙여서 만드는 그 합성 조미료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정제염에 첨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NaCl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첨가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량과 이 나트륨과 염소가 비율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금이 뭐 들어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표기사항 보고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표기사항이 정말 뭐 몇 프로 아주 적은 것은 표기를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정제염, 슈퍼마켓에서 찾는 그런 소금들 중에는 특히 뭐 맛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첨가가 되어 있다. MSG가 첨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염화나트륨에 더 나트륨 함량이 높아진다. 그래서 다량의 나트륨을 지닌 정제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재밌죠? 저염식이 효과가 없을 때 종종 다음 단계는 이뇨치료이다. 이뇨제는 신장의 나트륨과 물을 삼투현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혈관의 수분과 나트륨 함량이 떨어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확실히 우울혈성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서는 이뇨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는 처방약을 중단하는 것을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뇨제를 처방받은 대다수 환자의 경우 이뇨제의 사용은 오직 근본 원인이 아닌 질병의 정상만을 치료한다. 이 경우에 너무 많은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물을 끌어내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이뇨제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신장의 기능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까 라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뇨제는 정상 부종과 혈압 상승을 치료하지만 나트륨과 미네랄의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다. 이런 균형을 추리하지 않는다. 이뇨제는 인체의 나트륨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의 손실도 유발한다. 이뇨제의 장기적인 사용은 만성 탈수증과 미네랄 결핍 상태가 되어 암, 당뇨병, 심장병, 면역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과 미네랄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만이 부신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여기서 부신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또는 보충제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천연염은 흡수하기 쉬운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분은 주로 바다에서 정발해서 만든 천일염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금으로부터 미네랄을 활용하고 저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나의 경험은 소금의 사용이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본인이 경험을 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소금이 혈압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의 혈압은 어떤 병인의 고혈압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미네랄 불균형이 질 좋은 소금을 사용하여 바로 잡아지면 혈압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오히려 혈압이 높더라도 질 좋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먹음으로써 혈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네요.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중단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뇨제가 필요하다면 다른 이뇨제에 비해 칼륨 감소를 촉진하지 않고 내성이 있는 칼륨을 함유한 이뇨제가 있다. 가능하다면 칼륨이 함유된 이뇨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약을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알도스테론은 신체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을 돕는 부신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이다. 마지막 파이널 소트입니다. 마지막 이 데이비드 박사의 결론입니다. 염분이 적은 식단에서 알도스테론의 주된 반응은 신장에서 더 많은 나트륨을 몸에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인체의 나트륨 양이 초과하면 체액의 양이 증가하고 혈압과 부종이 증가한다. 만약 주로 섭취되는 나트륨이 정제된 소금에서 나온다면 미네랄 부족도 생길 것이다. 추가적인 미네랄 부족은 혈압과 부종의 상승을 초래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이 경우 항고혈압 치료법은 부종과 혈압 상승의 증상만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미네랄이 균형이 잡힌 천일염의 적절한 활용은 부신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것은 부신이 알도스테론의 생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고 이 챕터에서 설명된 악순환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더욱이 식사에 질 좋은 소금을 첨가하는 것은 이러한 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식사에 질 좋은 소금을 첨가하라고 하네요. 항고혈압 약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다. 네,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질 좋은 소금을 첨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환자들에게 질 좋은 천일염과 충분한 물을 섭취하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전체적인 치료법을 통해 부신 피로로 고통받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 성공적으로 치료했답니다. 나의 임상 경험에서 적절한 양의 질 좋은 천일염의 사용은 적절한 부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압의 유지를 위한 필수 성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네, 여기까지가 7장 정리입니다. 7장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7장 7-1 그러니까 이전 편을 보신 분들은 이 편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